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심장병 알아보신 분들 계시죠? 그 이후로는 약도 굉장히 잘 드시고 음식 조절도 까다롭게 하시고 체중 조절도 아마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심장도 다 근육 덩어리 아닙니까? 근육 덩어리를 다쳤는데 재활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으시죠?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몇 개월 혹은 시즌 전체를 재활치료만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평생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근육덩어리입니다. 이 근육덩어리가 다치게 되면 당연히 재활치료를 받으셔야죠. 오늘 심장 재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종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이종화입니다. 네,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약간은 낯설 수도 있는 심장 재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조금 낯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심장 재활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국내에 좀 도입이 되고 소개가 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보험 적용이 시작된 것도 지난 2019년부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심장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이나 기관들도 사실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치료입니다, 선생님. 최근에 나온. 근데 꼭 필요한 치료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장재활이라는 치료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가요? 네,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앓고 난 뒤에 또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거나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셨던 경우 또는 좀 심한 심장병 때문에 인공심박기나 인공제세동기를 삽입한 경우와 같이 이런 심장 질환을 앓고 난 뒤에 회복 과정에서 모든 환자분들에게 심장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심장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심장 판막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우리가 아는 거의 전부입니다, 선생님. 네, 이런 병들을 앓으셨던 분이라면 심장 재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심장병 말고도 또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요. 네, 이제 말초에 특히 이제 하지 쪽에 동맥이 막혀서 피부가 괴사하는 그런 좀 무서운 말초동맥 질환이 있을 때도 심장 재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런 심장 재활 운동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결국은 심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심장 재활이 필요할 수 있다. 이건 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심장이 탁 이렇게 아프자마자 3시간 안에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아마 중환자실에 계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가고 퇴원을 하시겠죠. 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생님 같은 심장재활 전문의에게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까? 이제 병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이 이제 심혈관 센터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는 심장내과 전문의와 심장재활을 담당하는 전문의 간의 이제 약속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환자분들이 저희에게 의뢰가 되고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사실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를 하시고 나서 뭔가 오늘 방송 보시고 심장재활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대개 이제 부산에 있는 큰 상급 종합병원급에는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을 찾으셔서 심장재활 치료에 대해서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 심장 재활 치료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제 심장 질환의 급성기 치료, 시술이나 약물 치료가 끝나고 난 직후부터
회복 과정의 관리를 하는 것부터 예. 개인별 맞춤형 운동 치료를 처방하고 치료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위험 인자의 관리 교육을 포함하는 네. 아주 포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운동 치료를 위해서 운동 부하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인에게 아주 적합한 운동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런 과정들은 아무래도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심장 질환의 전문의 그리고 심장 재활 전문의 그리고 운동을 함께하는 운동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네. 그리고 심장 재활 전문 간호사들 같이 네.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예.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심장에 무슨 스텐트를 이렇게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우회수를 받거나 이렇게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경향이 조금 바뀌어서 재활 치료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왜 이걸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느끼는 호흡 곤란이라든지 피로감 같은 네. 이런 심혈관 증상들을 빨리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연구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기에 심장 재활 치료를 잘 했을 때 네. 이렇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좀 더 빠르게 당길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심장병의 위험 인자가 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네. 이상 지질 혈증과 같은 이런 위험 인자들을 교정하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심장 질환이 다시 재발하는 것들을 제일 겁내하시는데 그렇죠. 이런 재발률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심장병 때문에 생기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장 지금 있으신 불편한 증상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하게 이제 시술은 받았지만 당장 호흡도 좀 가쁘실 거고 이전보다 많이 피로감도 느끼실 텐데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발률이나 사망률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건 뭐 거의 약이나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장병 위에 쓰는 여러 가지 약물들은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외국의 연구들 결과를 봐도 네. 이런 심장 재활 운동이 굉장히 우수한 약물과 비교해도 그 네. 효과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욕심을 좀 내보면 요거 잘 받으면 심장 재활 치료 잘 받으면 옛날 같은 심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나요? 물론 이제 이미 손상받은 심장 세포나 조직 자체를 네. 회복적인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호흡 능력들이 좋아지면서 예. 심혈관 질환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방적인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저거 있는 걸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받았을 텐데 나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2년 전에 받았단 말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심장 재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예. 언제든지 와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사실은 이제 모든 재활 훈련은 급성기 치료 직후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심장 재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은 시간 동안 평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신다면은 예. 와서 상담을 하시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선생님께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 혹시 지금 소개해 주실 만한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이제 초기 증상이 심했던 분일수록 기억이 좀 남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젊은 분인데 심부전이 굉장히 좀 선천적으로 심해서 네. 이분은 이제 한 번 심장이 피를 짜내는 그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순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숨이 차고 네. 그래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학업에도 굉장히 힘든 그 환자분이셨는데 20대인데. 네. 예. 젊은 남자분인데도 예. 그래서 심장내과 교수님과 저희가 협의를 좀 해서 운동부하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서 네. 이 환자분의 어떤 운동의 위험도라든지 가장 적합한 기준치를 찾아내고 네. 저희가 병원에 있는 치료실에서 심전도하고 혈압을 모니터를 하면서 네. 의료진과 같이 유산소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예.
처음에는 그냥 일상생활이나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거 정도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복귀를 해서 본인의 일상생활은 크게 문제 없이 수행을 하고 그렇죠. 러닝머신에서도 꽤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해도 잘 견디는 그런 훈련 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치료로 슬슬 들어가 볼 텐데요, 선생님. 이게 심장 재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병과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과 퇴원한 이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난 만성적인 상태에서의 관리를 기준으로 해서 1, 2, 3기를 나누게 되고요. 1기는 처음에 급성기 치료하고 퇴원하시기 전까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저희가 교육도 하고 운동을 알려드리는 입원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고 2기는 이제 퇴원을 하셔서 가정에서 지내시면서 외래 통원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통원 심장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3기는 이제 1, 2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개인 스스로 운동을 시행하게 되는 가정 기반 심장 재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기를 하시면 어쩌면 이제 졸업하게 되는 게 3기 정도가 되겠네요, 선생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 한 기수별로 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가 일단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3시간 만에 입원을 해서 골든타임 안에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도 재활을 받는다는 게 그게 이 1기인 거죠. 네. 급성기로 시술을 끝내고 생체 징후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은 저희 의료진이나 전문 간호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내용 중에는 가벼운 침상 운동에서부터 침상 밖으로 나와서 걷고 운동하는 가벼운 운동부터 그리고 점증적으로 이제 활동이나 운동을 늘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또 퇴원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는 과정이나 활동량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 대한 관리 교육들도 이 시기에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기 치료. 자, 이제 치료가 잘 끝나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기 치료가 사실은 심장 재활 치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퇴원을 하시고 나면은 그 뒤에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을 받게 되시는데 대개는 4주에서 길게는 한 12주 정도의 과정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가장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하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 참여는 일주일에 짧게는 한두 번, 많게는 4-5번 정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참고로 보험 기준은 일주일에 3회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 치료는 과정을 보면 대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대개는 몸에 운동 신호를 주고 적응을 하는 단계인 준비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게 되고 유산소 운동이나 또는 때에 따라서 근력 운동과 같은 본 운동을 3-40분 정도 그리고 다시 생체 징후가 안정화될 때까지 정리 운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5분에서 10분가량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대부분 이제 심전도와 같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리고 의료진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옆에 있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안전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1, 2회를 하기도 하고 주 4, 5회를 하기도 하고 한 번 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니까 뭔가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PT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한데 환자분들도 혹시 그런 얘기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옆에 뭔가 안전을 위한 신호 감시 장치를 달고 의료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 PT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라는 걸 먼저 하신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운동 부하 검사는 대개 트레드밀이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하는 에르고메터를 사용을 해서 개인의 어떤 생체 징후들을 잘 관찰하는 가운데에서 개인의 운동 능력치나 호흡 능력들을 평가를 하는 검사입니다. 대개는 호흡 관세를 분석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심전도나 혈압계를 착용한 상태에서 저희가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대로
점차 강도를 올려가면서 운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예. 그런 운동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혈압이나 맥박, 심전도 그리고 호흡 곤란이나 흉통과 같은 증상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 예. 만약에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되면은 운동을 중단하게 되고요. 예. 운동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심혈관 증상이 생겨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운동법을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그 태능 선수촌에서 우리 국가대표들이 테스트를 받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환자분들이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받으시는 거네요, 그죠? 예, 예전에 아마 TV에서 가끔씩 그런 운동선수들 모습 보셨을 예, 예.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그거를 환자분들이 직접 예. 비슷한 검사를 통해서 운동을 처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렇게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산소 요런 걸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꼬꾸이 선생님 이렇게 막 뜁니다. 운동 선수들은 괜찮지만 이분들은 얼마 전에 시술 받으셨던 분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뛰는 게 정상인지 이거 어떻게 선생님 체크하세요? 네,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 부하 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모니터링 장비를 착용을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위험 신호들을 결정하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어떤 위험 신호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예. 저희 검사를 중단할 수 있고요. 예. 그게 아니더라도 환자 본인이 더 네. 이상 호흡이 곤란하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흉통이 생겨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네. 그것도 저희가 운동 부하 검사를 중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는 운동 자각 지수라는 걸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표도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게 뭔가요? 네, 운동 자각 지수는 운동 중에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운동의 강도를 숫자 척도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낮은 점수인 6점은 네. 운동할 때 전혀 힘들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예. 가장 높은 점수인 20점은 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을 점수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흔히 심장 재활 운동을 할 때는 점수로 따지면 11점에서 15점 정도에 해당하는 약간 힘이 들고 약간 숨이 차는 정도로 맞춰서 운동하시기를 제일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러면 졸업을 다 해서 선생님께 졸업을 하고 밖에 나가서 혼자서 운동을 하실 때도 요 정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할 때도 예. 이런 그 운동 자각 지수를 수시로 여쭤봅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시점에 요 정도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혼자 운동하실 때도 예. 약간 힘들고 숨찬 정도의 감을 잡으셔서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선생님 요 정도 힘들다가 내가 쓰러진 적이 있는데라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무서워하지 않으실까요? 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숨이 찬 정도로 운동을 하라 그러면 쉽게 받아들이기 큰일 날 힘들어 것처럼. 하십니다. 예. 숨이 차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시작하실 때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하는 객관적인 모니터 검사를 해서 예.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드리면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네.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잘 감지하시게 되면 예.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혼자 운동하실 때도 크게 걱정 없이 불안감 없이 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내가 할지 그 정도를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이게 섭섭한 게 뭐냐면 저런 트레드밀 저런 기계들은 태능 선수촌에만 있는 줄 알았지 병원에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선생님. 제 주변에도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어르신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런 거를 거쳤다는 분이 안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예. 보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이 재활치료나 부하 검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서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생각보다 또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빨리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예. 또 집 근처에서 가깝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들이 갖추어진 데를 찾지 못해서 네.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런 치료 기간이 아까 4주에서 12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길게는 한 3개월까지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저 치료를 받으면 내 생업은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심장재활 치료를 권고드릴 때 가장 좀 장벽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들도 저희가 학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직업에 복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심장재활을 제때 잘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심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최대한 시간을 내셔서 급성기 이후에 심장재활 치료를 잘 참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죠. 트레드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운동들을 이제 처방을 받게 되시는지 제가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심장재활에 흔히 사용되는 운동은 네. 뭐 대단히 특별한 운동은 아닙니다. 되게 다들 알고 계실 만한 운동들을 저희가 조합을 잘 해서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네. 대개는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스트레칭 운동은 아시다시피 몸의 유연성을 키워주고 혈액순환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본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푸는 단계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본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생체 지구가 다시 안정되는 단계까지 회복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 정리 운동 과정에서도 주로 이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교육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은 심장재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운동이고요. 네. 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뭐 혈압이나 혈당을 떨어뜨리는 위험 인자를 감소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은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이고, 시기를 잘 맞춰서 유산소 운동하고 함께 시행을 하시면 운동 효과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가져오기 때문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정을 보면 일단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유산소를 하고 근력을 이제 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일반 피트니스에서도 거의 이렇게 하고 지금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스트레칭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스트레칭은 본 운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대개는 한 세트에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정해진 동작을 마지막에 10초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잘 하게 되면 하루에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부위마다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저희는 주로 달리기나 이런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하퇴 스트레칭이나 되퇴 스트레칭 운동을 가장 많이 권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퇴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다리를 뒤로 쭉 뻗은 상태에서 나머지 다리를 앞구비 자세로 앞으로 내딛고요. 네. 벽을 앞에 두고 벽을 짚듯이 손으로 벽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천천히 기울여 주시면 뒤에 있는 다리, 이 장단지 부위가 당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되퇴 스트레칭도 마찬가지로 선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뒤꿈치를 엉덩이에 닿는 정도로 구부리셔서 반대쪽 손으로 발목을 잡은 상태로 되퇴가 좀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쪽으로 당겨 밀어 올려 주시는 동작을 해주시면 네. 허벅지 앞쪽 부분에 스트레칭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체 운동은 흔히 하는 게 이제 팔 돌리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팔을 편안하게 늘어뜨린 자세에서 어깨 너비만큼 벌리시고 수영하듯이 앞쪽과 뒤쪽으로 휘돌리는 동작을 해주시면 상체 스트레칭을 흔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쭉 나와 있는 요 스트레칭 동작들은 굳이 심장 재활이 아니더라도 모든 운동에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트레칭을 거쳐서 이제 본 운동으로 유산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 심장 재활 환자들은 주로 어떤 유산소 운동들을 하게 되나요? 유산소 운동의 종류에는 뭐 그냥 평지 걷는 것부터 좀 빠르게 걷거나 조깅하는 네. 정도, 그리고 등산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네. 뭐 계단 오르내리기, 뭐 에어로빅 같이 네.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대개 처음에 심장 재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평지 걷는 낮은 강도의 운동부터 시작을 하고 네. 점차 적응이 되시면 빨리 걷기나 조깅과 같이 강도를 올려가는 운동을 합니다. 네. 사실은 운동을 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운동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예. 좋아하는 운동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예. 중요하고요. 예. 이런 운동 방법들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산소 운동에서 하나 중요한 거는 운동은 너무 힘들지 않게 하면 생각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앞서 운동 자각 지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숨이 차고 약간 힘이 드는 정도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 좋은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선생님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개인의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심장 기능 상태에 따라서 관련되는 운동들도 처방을 하고요. 네. 운동의 강도나 어떤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처방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 처방을 받게 되면 저희가 종이에 어떤 네. 운동을 어느 시간만큼 어느 정도 하시라는 식의 처방전을 예. 나눠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과 근력까지, 스트레칭과 유산소까지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여기다가 이제 근력도 선생님 한다는 거죠? 네, 근력 운동을 같이 했을 때 운동의 상승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근력 운동은 힘을 주는 동작에서는 숨을 내쉬고 네. 힘을 빼는 동작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요령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퇴원 직후에 바로 무거운 걸 들거나 아령 운동과 같은 근력 운동을 바로 시행하는 것들은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권고하지는 않고요. 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대개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온 동작들을 보면 맨몸으로 하는 동작들이 주로 많은데요, 선생님. 근데 나중에 이렇게 막 아령을 들거나 덤벨을 이렇게 그런 무거운 것들을 드는 그런 중량 운동도 같이 하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흔히 헬스장에서 보시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고 예. 벤치프레스와 같은 무거운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를 이용하는 간단한 하지 근력 운동을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고요. 예. 시간이 여러 달이 지나고 안정이 되면은 말씀하신 그런 중량이 있는 네. 운동들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1, 2기까지 지금 간 겁니다. 이제 통원하면서도 끝난 거고 이제 3기는 졸업하는 건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2기까지 열심히 수료를 하시면 네. 이제 졸업을 하셔서 이제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에 운동을 하게 되는 가정 기반 심장 재활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예. 이때는 2기 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운동의 강도나 시간들을 결정해서 네.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혼자서도 잘해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죠? 네.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게 스스로 알아서 이제 종목도 결정하고 시간 강도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때도 조금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인 주의사항들은 식사 전후 한두 시간 내에는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네. 운동 전후에는 커피, 술, 담배는 금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반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초기에는 좀 권장을 하고요. 예. 만약에 아침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침약을 반드시 복용하고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는 것처럼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운동 중에라도 이런 심한 흉통이나 현기증이나 구토 증상, 또 식은땀이 난다든지 예. 너무 심한 이런 심혈관 증상을 보일 때는 네. 주저없이 운동을 중단하시고 운동 만약에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졸업은 하셨지만 가끔 은사님을 찾아뵙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요걸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이렇게 잘 지도를 해주실 텐데 가장 큰 목표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즉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심장병은 말씀하신 대로 안 걸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금연하고 절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네. 혈압이나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셔서 정상치 이내로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이상 지질 혈증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잘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위험 인자들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요. 스트레스 해소나 체중 감소와 같이 눈에 보이는 효과들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운동을 함께 시행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곧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재활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종화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심장 재활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혹시 받을 일이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